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뉴스 알아보도록 하죠.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 또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는데 미얀마의 강진 소식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망자 숫자도 업데이트되는 집계 숫자가 전해지고 있는데 희생자가 10,000명을 웃돌 우려도 지금 제기가 되는 상황이죠. 금요일 날 미얀마 제2도시죠. 네. 중부에 있는 만델레이 그 서쪽 한 33km 지점에서 7.7이니까 굉장히 강한 네.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상자 집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군정 쪽에서 발표를 하는데 한 1,700명 이상이고 부상자가 한 3,5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제 지인이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 뭐 그 제대로 집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 지금 미국 지진조사국 쪽에서 추정하는 게 한 10,000명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걱정들이 나옵니다. 네. 지금 뭐 정확한 집계조차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통신망 자체도 파괴가 돼서 연락이 좀 쉽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네. 지난 5년 동안 계속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인프라, 뭐 통신망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지금 엉망인 상태입니다 이미.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지난 10년, 100년 사이에 강도 6.0 이상 지진이 한 14차례. 아시다시피 미얀마는 지진대 위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특히 진앙지가 지하 10km 정도 굉장히 얕았죠. 그래서 피해가 더 커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여진이 한 규모 7이 넘는 여진이 수도 네피도 쪽으로 더 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얼마 있으면 또 몬순까지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계보건기구라든가 국제적십자연맹 같은 데서 이제 비상사태 선포하고 그 긴급 구호 시작하고 각국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도와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진앙지가 약 10km 매우 얕은 것도 좀 피해를 키웠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몇 주 안에 몬순 시즌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2차 위기가 우려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콕도 큰 피해가 있잖아요, 지금. 네, 지금 한 1,000km 이상 떨어졌는데 방콕이 지금 특히 직격탄을 맞은 것 같습니다. 방콕이 땅이 굉장히 연약한 충덕터 위에 있기 때문에 집안이 유독 심하게 흔들렸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고층 빌딩도 많고 해서 지금 하는데 그 치앙마이 같은 그 태국 북부 쪽이 훨씬 미얀마에서 가깝거든요. 그런데 방콕이 이렇게 피해가 많은 게 이제 그런 토지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내진 기준이 있기는 한데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뭐 방콕시 같은 태국에서도 한 내진 설계된 건물이 한 10%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가 있는 걸로 지적이 됩니다. 네. 고층 빌딩이 지금 무너지고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33층 신축 중인 건물도 붕괴가 되고 이런 피해 상황도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그 방콕에서 지금 33층 감사원 청사 빌딩을 그동안에 공사를 해왔는데요. 이게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조사를 하는데 이 시공사가 중국 국영 건설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태국 총리는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정계에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내 경험상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하는데 보면은 이 건축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빌딩이 대들보 같은 게 없이 수직 기둥이 바로 그 바닥 슬라브에게 연결되는 그런 이른바 무량판 구조.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방콕의 그 토양 자체가 부드럽다는 것, 이게 문제로 지적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제까지 방콕에서는 2,000건이 넘는 건물 피해가 신고됐다고. 네, 방콕에서도요.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미얀마 강진 또 방콕의 피해 소식까지 지금까지 전해드렸고요. 또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죠. 푸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 의지를 계속 드러내는 것이 뭔가 터무니없다고 보진 않는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지난주에 러시아 최북 북서단이죠. 무르만스크에서 북극 대화 포럼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트럼프의 그런 그린란드 편입 의지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수사로만 보는 건 오산이다. 그러면서 그린란드에 관한 미국의 진지한 계획을 의미한다. 조금 트럼프를 좀 밀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런 입장이 역사적인 뿌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북극권에 대한 최근의 그 지정학적 경쟁 심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린란드가 이제 미국 영토가 될 경우에 나토 이 영향력 측면에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 언급도 있었나요? 네, 포럼 참석자가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네. 조금 말을 돌렸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여기를 잠재적 분쟁 발판으로 삼으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북극에서 누구도 위협한 적이 없는 러시아가 이걸 주시하면서 대응할 거다. 뭐 주둔 병력도 늘리겠다 하는데 미국을 좀 자극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취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북극권 개발을 위해서 서방하고 협력할 뭐 계획도 있다, 의지가 있다 이런 걸 밝힌 모양이에요. 그렇죠. 북극이 네. 지금 계속 해병이 되니까 이제 이런 그 항로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그 북극에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시작할 기회가 많을 텐데 서방하고 협력할 수 있다 하면서 중국하고 아랍에미리트가 특히 운송 인프라 쪽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질 탐사, 그 히토류도 계속 추출하겠다. 그러면서 뭐 고부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건데 이제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계속 히토리에 관심을 가지니까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좀 조금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린란드 하면 이제 벤스 부통령 얘기를 또 최근에 안 할 수가 없는데 덴마크가 벤스 부통령을 향해서 좀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 배경부터 일단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벤스가 그 자기 부인이 가는데 이제 같이 갔죠. 처음에는 거기 이제 개썰매 대회 같은데 뭐 가려고 하다가 이제 반발이 있으니까 그건 말고 이제 북극권에 있는 그 미군 기지를 갔죠.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또 이 벤스가 또 좀 덴마크라든가 그린란드를 좀 자극했습니다. 뭐라고 하면은 그 덴마크가 그린란드 안보에 제대로 투자하지 못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린란드 독립을 또 좀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린란드가 미국과 협력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들이 훨씬 더 안전하고 더 많이 보호받을 수 있고 특히 경제적으로 더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덴마크가 당연히 발끈하죠. 네. 덴마크 외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판은 뭐 수용할 수 있는데 솔직히 그 말투가 달갑지 않다. 가까운 동맹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아주 직격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린란드 주둔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 입장은 존중한다. 뭐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뭐 말투가 좀 달갑지 않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분명히 좀 그렇죠. 했네요. 조금 네. 더 짚어주실까요, 이 내용? 뭐 그린란드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네. 그 2차 대전 때 이제 나치가 이제 거기 덴마크 이제 점령하니까 이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거기 미국이 이제 기지를 만들기 시작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전쟁 끝나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이제 방위협정 그린란드하고 체결해서 이제 군사기지가 이제 미국 기지가 이제 정식으로 거기 이제 있어 왔고 이제 1953년에 이제 그린란드가 덴마크 식민 정치에 벗어나서 이제 자치령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됐고 트럼프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걸 이제 자꾸 건드리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린란드 이야기 짚어봤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휴전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러시아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인데 뭐 푸틴에 화났다 이런 언급도 하고요. 어떤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네. 푸틴이 그 무르만스크에서 연설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임시정부 얘기를 했습니다. 유엔하고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 파트너들이 지원해서 우크라이나 임시정부가 들어설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선거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그쪽하고 평화 대화를 시작하라는 게 내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를 배제하겠다는 걸 이제 드러낸 건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좀 화가 난 모양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 MBC하고 인터뷰한 게 보도가 됐는데요. 푸틴한테 화났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이 이 러시아 때문에 만약에 되지 않으면은 러시아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관세네요. 계속해서. 네. 러시아에서 석유를 사면 미국에서 사업할 수 없다는 의미다. 뭐 이런 언급도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좀 밀어줬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딴지를 건다는 데 대한 그런 이제 불만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은 한 달 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이제 또 덧붙이기를 내가 화난 걸 푸틴도 잘 알고 있을 거다. 그가 옳은 일을 하면 내 분노는 금세 사라질 거다. 네. 참 솔직하네요. 네.
그렇군요. 화났다고 뭐 관세를 매긴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 휴전에 대한 이야기. 일단 상호관세 부과가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요 내용은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휴전 상황과. 그런 네. 맥락으로다가 조금 지금 이제 계속 밀어주는 건 아니다 하는 식의 이제 약간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 마사요시 회장,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그룹이 미국의 AI 탑재 로봇을 활용한 산업단지를 짓겠다. 이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 전해집니다. 네, 니온게 이자의 보도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스타게이트 해가지고선 뭐 5천억 달러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 더해서 이번에는 이제 소프트뱅크가 주도가 돼가지고 미국의 인공지능 탑재 로봇 단지를 대대적으로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470조 원 정도를 투자를 이제 곧 미국에 다시 가서 백악관에 약속할 것 같다는 보도입니다. 네. 일명 인더스트리얼 파크 구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AI 로봇을 해서 사람 손을 많이 줄여서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 그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그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스마트폰, 자동차, 에어컨 같은 폭로물 아주 광범위한 제품 생산에 AI를 활용해서 인간 관여를 줄이는 방식으로 공정을 효율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라는 겁니다. 일본이 미국 제조업에 공헌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관세를 매기고 크게 압박하고 있는 이 틀이 결국에는 미국 제조업을 좀 다시 살리기 그렇죠. 위함이다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미국 제조업에 공헌한다. 이런 인상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새벽에 나바로 그 백악관 그 무역 고문 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일본, 독일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하면서 미국을 제조업 국가에서 조립 국가로 전락시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챗GPT 개발사 오픈 AI하고 이제 협력을 해왔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대만 폭스콘도 합류시키려는 그런 방안도 고려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소프트뱅크는 이미 그 자기네 인간 로봇 생산을 폭스콘에 생산을 위탁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미 스타게이트 구상도 제시하고 공개를 한 상황이잖아요. 약속도 하고. 그렇죠. 지금 네. 계속 이제 미국 제조업 부흥을 돕겠다는 건데 앞서서 5천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도 그거 제대로 재원이 되겠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또 1조 달러 2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해서 이제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도 있지만 투자 펀드 직접 융자까지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죠. 중국의 보아오 포럼이 문을 닫았습니다. 폐막을 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내용들 좀 주목해 봤었어야 되는지 핵심만 좀 짚어주실까요? 지난 금요일에 나흘간 일정 네. 끝냈죠. 여러 가지 뭐 이게 특히 아시아하고 세계가 이제 이게 요즘에 이제 상당히 좀 이제 변혁기죠. 그런 거 직면한 극복 문제, 신뢰 구축이라든가 뭐 AI 적용 거버넌스 같은 네 가지 큰 의제를 논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는 아시아가 더 많은 영내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서 대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조심스럽게 아마 이렇게 타진된 걸로 보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포럼은 비정부 기구가 주관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가 뒤에서 자기네 어떤 여론 형성의 장으로 써왔죠. 이번에 공식 서열 6위 중국 내에서 링쉐샹 국무원 부총리가 포럼 개막 이 연설에서 개방 확대를 약속한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이 됐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이제 트럼프를 얘기를 한 겁니다. 중국은 세계 더 문을 크게 열 거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 이제 시진핑이 예상대로 그 베이징 그 글로벌 CEO 한 40명 정도를 만났죠. 이 사람들은 이제 중국 발전 포럼에 참가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재용 삼성 회장하고 광로정 SK 하이닉스 대표도 여기 들어가서 같이 만났습니다. 네. 특히 이재용 회장의 이 행보도 국내에서도 주목이 좀 많이 됐습니다. 중국의 여러 빅테크 CEO들과의 만남도 좀 이어갔고요.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권을 블랙록에 매각키로 한 거래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를 공식 확인했는데 뭐 이런 부분과 관련된 얘기 짚어볼 게 있습니까? 앞서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시진핑이 굉장히 여기 이걸 보고받고 굉장히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당국이 이게 이제 홍콩 CK 허치슨이죠. 거기가 이제 블랙록
그 주도 컨소시엄에 이제 그 파나마 항구, 그 운하 항구 2개를 하고 이제 그 밖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항구 운영권 같은 걸 팔기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최종 계약을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여기 대해서 이제 그 경위 조사, 반독점 조사를 들어간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를 중국 당국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에 따라 심사하겠다. 이제 보안 문제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이런 반독점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건데 이게 아마 이제 괘씸죄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외신 보도를 보면 중국 당국이 홍콩 기반 기업 거래를 조사하는 게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하네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통도 얘기는 뭐 그렇다고 계약 자체가 깨진 건 아닌데 이제 중국 당국이 여기 대해서 조금 좀 뭔가 좀 이렇게 제동을 걸고 아마 미국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미국 관세와 관련해서 조금 시사점을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묘한 게요. 네. 중국 CCTV가 운영하는 그 소셜미디어 계정이 있는데 거기 지난 토요일에 이 파나마 운하 항구 매각을 공격하는 글이 올랐다가 바로 또 삭제가 됐습니다. 그 글에 보면은 이 거래가 상대방에게 칼을 건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뭐 근시안적인 행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글쎄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시진핑의 의도를 드러내는 셈인데 네. 갑자기 또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후속 보도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가에서 이 반이스라엘 움직임에 관여한 외국 유학생을 이제 체포해서 추방하는 그런 기조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이걸 좀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이네요. 지금 보면은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 그 한국계 대학원생도 네. 영주권 박탈되고 지금 뭐 추방될 위기에 있었는데 법원이 제동 걸었죠. 그거 말고 보면 뭐 보스턴 대학도 그렇고 뭐 터프트 대학도 그렇고 반이스라엘 시위를 주도했거나 뭐 학교 신문에 칼럼 쓴 학생들이 전부 지금 체포, 구금되고 뭐 추방될 그런 위기에 지금 직면한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뭐 훨씬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미국 대학가의 반이스라엘 움직임을 아주 강하게 그 제동을 거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불체자 체포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법정 판단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튀르키예 유학생 구금을 불법으로 판결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법정에서 불법으로 판결을 했는데 뭐 지금 판결을 했는데도 법무부 같은 미국 법무부는 뭐 거기서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자 전쟁 반대 시위 진앙 콜롬비아대 수장이 또 교체가 됐다. 이 점도 짚어볼 만합니까? 앞서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압박을 하고 뭐 재정을 막 끊어버리고 하니까 네. 그 총장이 경찰을 불러가지고 학내 시위를 굉장히 막 강하게 탄압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반발이라고 하니까 이 총장이 사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 총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지난 금요일 날 성명을 내고 내가 그만두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요 지금 뭐 보니까 이 콜롬비아 대학이 그 미국 대학가의 그 친팔레스타인 시위 진앙지거든요. 그 여기 대해서 이제 백악관이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콜롬비아 대학도 이제 지원금도 끊기고 막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 좀 백악관이 좀 이렇게 어필하는 그런 조치를 몇 가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대학 운영을 직접 통제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굉장히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콜롬비아대가 교내 마스크 착용 금지, 뭐 학생 체포권을 캠퍼스 경찰에 부여하고 이런 것도 지금 네. 네,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양성 기조 척결을 겨냥해서 미국 대학과 재계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 얘기인데 어떤 얘기입니까? 미국 법무부 민권국에서 지난주에 스탠퍼드 대학하고 캘리포니아 대학 그 세 개 캠퍼스 UCLA 뭐 이런 세 군데 이 2023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소수 인종 그 입시에서 우대를 하는 그 어퍼머티브 액션을 이제 금지시켰거든요.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법무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분은 이렇습니다. 모든 학생이 피부색이 아닌 실력 이런 데 의해서 입학 자격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도 별도로 캘리포니아 의대도 인종차별을 했다는 그런 제보가 있어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트럼프 쪽에 이런 그 불체자라든가 이런 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연계된 것 같습니다.
성 정체성을 학생이 만약에 바꿨을 때 교사가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알리지 않아도 되도록 해온 캘리포니아주 교육부를 상대로도 뭐 이슈가 있는데요. 네, 그것도 네. 조사하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는 그 주지사가 민주당 쪽입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디즈니 거기가 다양성 정책을 계속 고수를 그렇죠. 해왔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백악관이 상당히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디즈니하고 디즈니 산하 그 미국 ABC 방송 이 이른바 DEI 정책에 대한 이게 제대로 이걸 이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여기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겠다. 디즈니 쪽에서는 일단 뭐 조사에 협조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지금 재계에 대한 어떤 그 DEI 그 규제 강화가 더욱 노골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이제 프랑스 기업들에까지 좀 강요해서 이게 논란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 네. 보도인데요. 파리 주재 미국 대사관이 일부 프랑스 대기업에 그 트럼프 행정명령 그거를 너희들도 준수해야 된다고 미국하고 미국 정부하고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아주 설문지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 프랑스 쪽에서는 뭐 반발이 많습니다. 주권 침해다. 그리고 프랑스 재무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하고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데 아시다시피 프랑스는요. 법으로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은 임원의 30%를 최소 여성이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됐다. 이게 좀 심각해지는 모양이에요. 그동안에도 뭐 미국 내에서 산발적으로 시위가 있었는데 네. 지난 현지 시간 토요일 날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쪽 그렇고 해서 동시에 그 테슬라 매장을 이렇게 에워싸는 그런 시위를 했는데요. 이게 이런 시위가 이제 시도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 뭐 보면 시위대가 테슬라는 없어져야 된다는 막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테슬라 차량 파괴도 있어서 그런지 그렇죠. 시위 주도부는 그건 안 된다. 우리는 비폭력 풀뿌리 저항 운동이다. 그런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국내 테러로 테슬라 차량 뭐 방화 같은 거는 테러로다가 규정해서 그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시위 방식이 어땠는지를 보면 뭐 일론을 싫어하면 경적을 울려라 뭐 이런 식의 네. 시위가 이루어졌군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인데요. 여성을 특정 상황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존재라고 정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현지 시간 지난 금요일 날 백악관 네. 그 집무실 이벤트에서 기자들이 여성은 어떤 존재라고 보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에 그 세계 여성의 날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똑똑하다. 남자에게 성공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그리고 또 여성이 많은 경우 또 매우 나쁘게 대우받아 왔다. 내가 뭐 여성을 돌볼 거다. 뭐 저 약간 좀 오락가락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페미니즘이 상당히 그동안에 강했죠. 지금 오늘 새벽 아까 말씀드린 MBC 대담에서 3년임 그동안에 몇 차례 슬그머니 얘기를 하면서 농담조로 했는데 이번에는 농담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미국 나를 많이 지지한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은 수용헌법이 있거든요. 연임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제 한번 걸렸기 때문에 이제 거기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투로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저는 뭐 3년임이 농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강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다라는 예상을 깨고 얼마 전에 3년까지.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말을 바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굿모닝 인포맥스 통해서 매일 국제 뉴스 이렇게 정리해주고 계시는 주말 동안에 쌓여있던 또 많은 뉴스, 국제 뉴스 정리해 주셨습니다. 손재규 선임 기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